안녕하세요. 라온 편집실의 편집장 미아입니다. 호주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벌써 6개월이 다 돼갑니다. 호주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나름 선방하는 듯 보이지만 지난 6개월간 호주 정부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호주 국민들은 더 큰 위기에 놓여지거나 혼란과 시간 낭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호주 정부가 만든 최악의 실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하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빅토리아주를 재난 상태로 만들고 동시에 호주 전역을 재유행의 공포에 떨게 한 최악의 실수가 아닐까 합니다. 호주의 모든 주들은 다른 나라에서 유입되는 감염 사례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외부 여행객들에게 주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14일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선 호주 방위군이 사회적인 질서와 통제를 위해 투입이 되는데요. 다른 주들에선 호주 방위군이 호텔 격리 통제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단 빅토리아주만 예외였습니다. 호텔 격리를 위해서 호주 방위군을 사용하지 않고 사설 경비 회사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격리 호텔에서 2차 유행의 핵심이 되었던 슈퍼 확진자가 나오면서 결국 빅토리아주 전체의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끔찍한 코로나 악몽에 빠지고 말았죠. 이는 빅토리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멜번과 관련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어서 호주가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것 같다는 희망 역시 뭉개버렸는데요. 호주 전체 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빅토리아주가 2차 유행으로 락다운 4단계까지 발표하면서 호주 경기가 더욱 악화되는 것에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설 경비 회사에 고용되었던 경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격리 호텔에 투입되기 전에 받은 방역과 관련된 트레이닝은 단 5분이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격리 여행객들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근무 중에 사용할 마스크나 보호 장비는 직접 준비하라고 했답니다. 휴식 시간에는 아무런 절차 없이 주변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돌아다녔고요. 근무 시간 외에는 우버 드라이버나 다른 업체에서 근무를 했던 경비원도 있었습니다. 격리 중이던 여행객들 중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담당 경비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에 확진 판명을 받게 되면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 테스트를 받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은 확진 판정을 받은 여행객들과 성관계를 가진 경비원들도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주었죠. 그 경비원들은 아무런 후조치 없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멜번 2차 유행의 첫 확진자가 격리 호텔의 사설 경비원이 아니라 그 호텔의 나이트타임 매니저라고 보도되었지만 빅토리아주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대한 트레이닝이나 지식을 전혀 갖추지 않는 사설 회사를 고용한 것은 바이러스 확산을 더욱 부추긴 셈이고 호주 코로나 역사의 가장 최악의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빅토리아주의 앤드루스 총리는 왜 사설 경비 회사를 고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영원히 대답을 회피할 수는 없겠죠. 지난 4월 27일에 야심차게 론칭된 코비드 세이프는 호주 정부가 200만 불을 들여 만든 자체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어플입니다. 처음 론칭할 때 호주 인구의 40% 이상이 이 앱을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이미 호주의 코로나가 한바탕 거칠게 몰아치고 난 7월 말이 되어서야 겨우 다운로드 횟수가 호주 인구의 40%를 넘었습니다. 코비드 세이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뉴얼 로 세팅을 해야지만 추적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항상 켜고 있어야 이 앱을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의 아이디를 수집할 수 있는 방식인데 휴대폰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은 주변에 수없이 많죠. 그러니 사용자가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면 다른 앱들이 사용자의 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수집할 수 있다고 호주정보위원회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블루투스는 배터리 소모가 아주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켜
켜놓고 있다 보면 어느새 핸드폰이 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전문 의료기기와 충돌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호주 당뇨병 협회에는 코비드 세이프와 포도당 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하다가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모바일 시장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의 호환도 큰 문제입니다. 아이폰의 일부 버전에서 핸드폰이 잠겨 있을 경우 코비드 세이프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화면을 켜두게 되면 배터리를 감당할 수 없겠죠.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호주 정부는 수집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경찰의 증거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충분하고 합당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부가 비밀리에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는 가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앱의 사용을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비드 세이프의 성과는 정말 꽝인데요. 빅토리아주의 2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쯤엔 주정부는 코비드 세이프를 통해서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지만 접촉 건수가 0이라고 보고되었고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감염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단 구글에서 제공하는 추적 시스템을 사용한 것과 대조적으로 호주는 구글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 호주만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지만 그 결과는 국가 비상사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200만 불짜리 천덕꾸러기 실패작이 되었네요. 호주 정부는 코비드 세이프가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렇게 사용성과 접근성이 불편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호주 정부가 처음에 자신 있게 말한 것처럼 코비드 세이프가 코로나 사태의 히어로가 되길 기대하는 건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이젠 국민의 세금이 그건 좋은 시도였다라는 한마디를 위해서 낭비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인 것 같습니다. 빅토리아주에 2차 유행이 발생하기 전까지 호주 코로나 사태에서 최대 감염 발생 케이스는 시드니 항구에 정박되어 있던 루비 프린세스호였습니다. 3월 초에 시드니 항구를 떠나 13일간 뉴질랜드 일대를 향해할 예정이었던 루비 프린세스호는 향해 11일 만에 다시 시드니 항구로 우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독감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국경수비대는 결국 3월 19일에 루비 프린세스 가 항구에 들어오도록 허락했고 뉴사우스 웨일즈주 정부는 약 2,700여 명의 승객들을 코로나 테스트나 14일간의 자가 격리 없이 하선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뉴사우스 웨일즈주 보건부는 루비 프린세스호의 상황은 코로나 확산의 리스크가 낮아서 굳이 방역이나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를 얻은 승객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국내외를 이동할 수 있었고 이 같은 주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 배에서 하선한 승객과 관련된 호주에서 20명, 미국에서 8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확진자는 호주 내에선 663명, 전 세계적으로 9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당시 호주 코로나 사망자의 20%, 확진자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주의 결정은 3월 17일부터 호주를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호주 보건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인데요. 주정부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국경 수비대에게 전가하려는 듯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320페이지에 달하는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루비 프린세스호의 사태는 뉴사우스 웨일즈주 정부의 책임이 명백했고 이에 대해 주 총리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임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주에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 GP를 먼저 만나서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을 하고 소견서와 함께 전문의를 만나는 의료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가 호주에 확산되기 시작한 초반에는 코로나 테스트 시스템이 빨리 도입되지 못해서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바로 GP나 응급실을 찾아가는 혼동이 있었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감염 증상자들은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켰습니다. 3월 12일
1일에 연방정부는 100개의 테스트 클리닉을 전국에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코로나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후인 5월에서야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테스트 체제가 늦게 설립된 결과로 인해서 3월 중순부터 확진자 수가 늘기 시작하자 한동안 테스트를 받기 위해 클리닉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또한 초창기엔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GP병원들과 요양원, 클리닉에서 환자를 대응하는 것에도 지장이 많았었는데요. 호주는 처음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전문가들이 예상한 1200만 개의 N85 마스크와 900만 개의 수술용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충분한 가운과 바이저, 고글을 비축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GP들은 부족한 개인보호 장비 때문에 환자를 대면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불평을 호소했는데요. 결국 4월 말에 응급을 제외한 수술은 모두 중단하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은 뒤에 의료진들은 물자 공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정부의 메시지는 국민들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선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호주 정부는 조금은 명확하지 않는 메시지로 인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셧다운을 발표했을 때 정확히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멜번에선 세계 최대의 자동차 레이싱 축제인 F1 그랑프리 행사를 여전히 개최한다고 발표하다가 행사 당일날 취소가 되는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일치되지 않는 메시지로 인해서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들은 4월의 부활절 전후에 공립학교를 폐쇄하고 사태가 진정된 후에 다시 개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연방정부는 학교에서 코로나 확산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면서 학교는 계속해서 오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일드케어 역시 계속해서 운영을 유지시켰고요. 이런 호주 정부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는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바이러스의 확산을 낮추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바이러스 종식인지에 대한 결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채로 성급하게 규제를 만들고 발표를 하다 보니 패닉과 혼동은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가 내린 전략은 호주는 장기적인 전략을 사용할 것이며 우선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제거한다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발표를 위한 목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미 코로나와의 초반 라운드를 넘어선 뒤에 한 전략 발표이다 보니 진압이냐 종식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는 세계 모두가 처음 겪는 상황이니 정부 또한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그 실수를 통해 더 발전하고 앞으로 보다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에 밑거름이 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실수를 함께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내서 호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